경제안보 시대에 FTA 확대 전략은 유효한가라는 논제에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논거를 들어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국 경제안보만을 우선하는 왜곡된 국제무역 질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재편을 이유로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경제의 분열을 심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TA 확대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여 WTO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를 통한 무역 규범의 정립은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고 통상 질서의 안정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안보 시대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FTA 확대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FTA 확대 전략은 자국의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특정 국가로부터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 확대 전략은 경제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지정학적 갈등, 무역 분쟁으로 인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안보 시대 속 FTA 개선 및 확대 추세는 그 효력을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개방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 FTA와 달리 현재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기술 보호를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현재 3세대 FTA로 평가받는 협정이 다수 체결되고 있으며 기존 FTA의 개선 움직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제안보 시대에도 FTA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임을 증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FTA는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과제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추가 체결을 통해 기대되는 부작용이 기대 효과를 상회하기 때문에 FTA 확대 전략에 반대합니다. FTA 주요 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첫째,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주권 확보라는 경제안보의 특성의 핵심 과제와 부합하지 않고 둘째, 협상과 이행 절차의 경직성을 강화해서 오히려 신속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됩니다. 공급망 회복력에는 IPEF와 MSP 그리고 디지털 규범 확립에는 DEPA와 같은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경제안보 시대에 더 적합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FTA 네트워크가 포화된 현 시점에서 FTA 확대 전략은 주요국과 신흥국 모두에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주요국은 높은 임금과 생산비로 인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됩니다. 또한 신흥국은 고부가가치 제품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FTA 확대가 아니라 국가별로 경제 상황에 맞는 특정 자원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카타르 현지의 LNG 가공 및 인프라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의 경우 LNG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카타르의 경우 에너지 인프라 확장이라는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자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FTA의 추가 확대 없이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희는 공급망 리스크 해결의 한계, 신기술에 대한 유연성 부족, 산업 피해를 들어서 FTA 확대가 아닌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찬성측 세 가지 입론 근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곡된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FTA가 이전 자유무역 시대에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사실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수의 지역협정에 이미 확대 가입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혜택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 효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FTA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전략적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FTA로 공급망 다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EU는 46건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그리고 중국에게 휘토류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이 FTA가 아니라 자원을 채굴하거나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는지 등에 있는지 시사합니다. 이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현재 FTA가 포괄적 FTA 추세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FTA가 관세 인하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 충돌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신기술인 디지털 무역, AI,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반영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2020년에 체결된 USMCA는 발효 당시에 디지털 규범을 포함해서 선진적 협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협정에 AI 기반 데이터 처리 규제와 윤리적 이슈가 명시되지 않아서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해드린 DPA 같은 경우에는 모듈 A에서 이것을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론에서 FTA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공급망 다변화의 대안으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해 드렸는데 이것이 FTA가 이것에 비해서 가지는 우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일단 차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과 이행의 경직성을 들어 미국의 MSP 제정 같은 걸 사례로 들어주셨는데요. 미국이 경제안보를 이유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했고 이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광물 수출 통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미국의 MSP 제정을 통한 역제재입니다. 지속되는 경제 제재의 반복은 공급망에서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경제안보 시대에 들어선 지금 WTO의 기능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국 경제 안보만을 우선하는 기조는 WTO가 추구하는 무역 자유와 비차별 원칙, 공정 경쟁과 같은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칩니다. 그래서 왜곡된 국제 무역 질서는 무역 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지정학적 갈등 심화의 우려가 있기에 저희는 FTA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 전쟁과 경제안보 정책 등을 이유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무역 탄력성이 하락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DPA 같은 부분적 협정은 세계 경제 성장과 무역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GTA가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역 탄력성을 증대한 것만큼 중요한 만큼 FTA가 이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측의 질문드립니다. FTA 대신 단기간 경제안보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대측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금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FTA 대신에 뭔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는 그런 대안들을 채택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약간 논리성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공급망에 대해서 IPF 그리고 디지털 규범에 대해서 DPA 그리고 신흥국에게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의 대안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것이 악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하시기 전에 이게 어떠한 점에서 FTA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우위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략적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WTO의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누가 어떤 국가에게 FTA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무역주의를 해소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피해가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FTA를 많이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부가 가치 제품과 필수 제품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EU와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의 사례를 제시하고 싶은데 이 FTA를 체결한 이후에 남아프리카의 자동차 산업은 EU산 자동차 부품, 저렴한 자동차 부품과 완제품의 유입으로 경쟁력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자유무역주의가 좋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 진행했을 때 신흥국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새로운 유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현재 FTA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서 FTA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였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경제 주권의 측면에서 FTA가 오히려 규범의 파편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 시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의 목적은 FTA처럼 단순한 무역 장벽 제거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및 핵심 인프라 보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확대는 각국이 상이한 디지털 협정을 도입함에 따라서 규범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초국경성과 초연결성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고려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FTA를 통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개편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급망 다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지정학적 분절화를 초래해서 공급망 위험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분절화는 교역 및 기술 전파 제한, 자본 유출입 감소, 불확실성 확대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FTA를 통한 공급망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 EU와 캐나다의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협정을 통해서 2017년 대비 2022년 EU의 대캐나다 수입량이 광물은 131%, 에너지는 70%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UACEPA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등의 분야를 명시하면서 경제안보의 흐름 역시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신흥국과 개도국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의 확대는 GBC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중식의 우방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형태는 GBC의 분산과 축소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USMCA의 경우에도 신흥국이라든지 개도국, 즉 멕시코가 포함되어서 자동차 부품의 역내 가치 비율을 75%로 상향했고요. 이에 따라 북민의 분업 체계가 강화되어 GVC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도 있어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GVC의 현대화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FTA를 통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 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무역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실리주의적인 외교 경향을 추구하는 바에 따르면은 오히려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원자재 수출 규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산업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FTA가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FTA 확대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FTA를 FTA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계의 분절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많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분절화된 그런 협약들을 좀 통합하고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찬성 측께서 제시해 주신 저희 주장에 조금 곡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저희가 FTA를 통해서 공급망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어떤 자국 위주의 공급망 충원 방법이 악영이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자국 위주의 공급망 충원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IPEF와 같은 유연하고 다자간의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IPEF 같은 경우에는 보다 유연하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할 수 있고 각자가 각 부품에 대해서 어떠한 공급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급망 리스크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FTA 확대 전략이 저희는 FTA 자체의 어떤 그런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나은 대안이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같은 내용들을 FTA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진행된 RCEP 같은 경우에 지적재산권 내용이 이해충돌로 아예 제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 관련된 안정적 공급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하는 사례는 앞서 다변화 관련 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한 FTA의 유효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경제 안보 흐름에 맞춘 FTA의 변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3세대 FTA라는 것인데요. 바로 어제 11월 11일에 3차 개선 협상이 진행된 한영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기존 FTA 한계를 넘어서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경제까지 포괄하는 3세대 FTA로서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목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 개선 관련도 담겨 있어서 기존 FTA의 강점인 경제 성장 또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FTA를 통한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안보를 이뤄내기도 한다는 점을 반대 측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A 확대 전략을 통해 첨단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강화는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의 유연성과 보건력을 높여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양 FTA 개선 협상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3세대 FTA 모델을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본 FTA가 개선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영 FTA 개선에서도 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양국 공급망 협력 촉진, 그리고 기술 장벽 제거, 투자 증진들과 같은 우려하시는 방안에 대한 해결책 또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DEPA가 저희가 생각할 때 DEPA가 FTA보다 낫다는 것은 우선 DEPA는 디지털 경제 이슈 및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더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FTA는 실제적으로 수정과 그 체결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추가 가입 또한 그 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DEPA의 경우에는 개방형 복수국 간의 협력이기 때문에 한국도 추가적으로 가입한 상황이고 다른 국가들도 추가 가입 의사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FTA 확대 전략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신흥국 피해를 제시해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FTA가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 어떤 주요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신흥국이 과연 협상 자리에 나와서 FTA를 체결해 줄 것인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한국과 인도는 2010년에 CEP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그 이후에 FTA를 개정을 하자 해놓고 아직까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FTA는 법적 구속력이 강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빠르게 협정을 개정할 수가 없고 이런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피해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의 자리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경제안보 시대에 그 전략적 파트너십의 우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영 FTA 등의 사례를 드시면서 FTA를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FTA 확대를 기체결된 FTA에서 공급망 등의 분야를 더 첨언하는 식으로 왜 확장을 국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어떤 신흥국으로의 더 FTA 체결이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제시를 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론 때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자국 경제 안보만을 우선하는 기조, 중국의 홍색 공급망, 미국의 IRA, 미국의 칩스 이런 것들이 결국 WTO가 추구하는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홍색 공급망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 자립도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지만 WTO SCM 협정을 위반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이것 또한 WTO의 무역 자유화 원칙과 상충됩니다. 칩스의 가드레일 조항도 WTO의 비차별 원칙과 위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안보 시대에 들어선 이러한 각국의 자국 법을 활용한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WTO의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계 무역 탄력성 또한 같이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잘못된 질서를 FTA 확대를 통해 WTO가 추구하는 그러한 질서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FTA가 이런 공급망과 같은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점들이 있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FTA는 분쟁 감소 메커니즘으로 통상 갈등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및 아세안 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FTA 체결국 사이에서 무역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FTA 내에 포함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회원국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자제하려는 경향입니다. FTA를 확대를 통한 다양한 무역 파트너 확보, 특정 국가 경제 의존도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이러한 강점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7년 EU와 캐나다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을 통해서 EU는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캐나다는 아시아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는 상호 경제적 의존성을 강화하면서도 각각 미국과 아시아에 대해 경제적 의존을 감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FTA의 강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이러한 FTA 장점과 기대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안보 시대에 그리고 FTA가 포화된 현 시점에서의 확대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면 논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해 주신 기대되는 효과보다도 저희는 이런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이러한 피해보다 기대 효과가 상회할 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FTA를 통해서 무역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 활동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위주의 수출 활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전반적으로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FTA 로드맵 제정 후에 적극 정책 추진 후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활동에 있어서 FTA의 활용도는 점점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특정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국제적인 생산 분업에 통해서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FTA를 통해서 ILA 등 약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FTA를 추가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어떻게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더 이상의 예를 들어 신흥국과 같은 나라들이 더 이상의 이런 FTA를 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RCEP의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아세안이 한중일의 그런 제조업이나 농업 기반에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 이 관세 개방 정책이 40% 내지 50%에서 일과 불과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어제만 해도 진행되었던 이런 3세대 FTA에 대한 어떠한 체결 움직임, FTA 자체의 한계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FTA의 유효성과 그리고 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와 실업과 각종 피해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FTA를 확대를 통한 GVC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FTA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GVC의 형성이 조금 저해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안보에 공급망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또한 첨단 기술 교류가 감소하고 자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되어 결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효용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무역 파트너로 인한 경제적 유연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기술 유출을 FTA 무역으로서는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USMCA는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이용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제한을 금지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등을 부과하며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FTA를 통해서도 충분히 기술 안보, 기술 혁신을 모두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FTA가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경제 안보 시대에 FTA 확대 전략이 유효한가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안보 시대에 FTA를 더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 이렇게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인 경제 안보 시대 FTA 확대 효과에 대해서 저희는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다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가장 공급망부터 이제 살펴보자면 저희 반대측은 공급망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원의 지정학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할 인프라 부족에 있음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계된 RPEF와 같은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라는 대안이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FTA에 비해서 경제안보 시대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쟁점으로는 신기술 규범 관련해서 있겠는데요. 저희 반대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산업을 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FTA로 대응하는 것의 한계를 USMCA 등의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찬성 측께서 이에 대해서 USMCA에도 기술 안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는 거기에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추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추가된 조항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유인으로는 실제로 신흥국들이 FTA 협상의 자리에 나올 그런 충분한 유인이 있는가가 되겠습니까? 저희 반대측은 인도뿐만 아니라 콩고, 나이지리아 등의 예시를 들어서 신흥국들이 FTA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짚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신흥국들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FTA가 아닌 산업 구조와 인프라를 개편해주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께서는 왜 FTA가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더 우월한지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FTA를 통해서 일부 해결된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경제안보 시대에 더 우월한 전략이었음을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10년 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의 시대가 아니라 경제안보의 시대입니다. WTO의 자유무역 질서 물론 좋지만 각 국가들이 그러한 유연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오늘 토론 마무리 지으면서 입장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곡된 국제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FTA 확대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IRA나 칩스 같은 자국 안보 중심의 정책은 세계 무역 탄력성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FTA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지정학적 블록화를 유발하는 정책 대신 FTA를 통한 공급망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추세는 글로벌 상호 의존을 저해하고 이는 경제안보 위험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FTA를 이용해 GVC를 구축한다면 경제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춘 FTA는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FTA는 세계 경제의 요구에 따라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USMCA, 한영 FTA 개선 협상 등 3세대 FTA 확장은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경제 안보 시대에 FTA 확대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FTA가 실효성을 잃었음을 언급하면서 IPEF와 같은 대체제를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FTA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제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은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FTA도 공급망, 디지털, 기술 유출 문제까지 포함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역시 충분히 아직 실효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